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졌던 대로 게리 타우브스라는 분이 쓴 이 책, 설탕을 고발한다라는 책을 가지고 설탕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한 3편 정도로 나누면 전달하는데 적당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설탕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의 삶에 들어온 설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 지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 책을 소개한 중요한 이유인데요. 사람들한테 이 게리 타우브스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혈압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근원이 설탕이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21세기판 담배 수사 보고서. 어떤 면에서 정말 수사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저런 방증 정보가 있는 책이라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저는 여기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한 3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의 역사, 문화사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도입은 이 게리 타우브스는 설탕이 약물인가 식품인가 하는 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당연히 식품이지 약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설탕이 실제로 이 내용 속에 보면은 뇌 속의 보상 중추에서 니코틴, 코카인, 헤로인, 알코올하고 똑같은 반응, 즉 도파민 분비 같은 자극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프랑스의 연구자인데요. 세르주 아흐메드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레트를 코카인 중독을 시킨 다음에 설탕하고 코카인을 선택하는 실험을 해봤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코카인에 중독된 레트라는 생명체가 코카인보다는 설탕에 더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를 뇌 속에 있는 뉴런의 코카인에 반응하는 뉴런의 수보다 설탕에 반응하는 뉴런의 수가 14대 1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설탕이라는 것은 완전히 정제된 형태로 인간이 먹는 몇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 또 하나가 소금이고 또 하나가 설탕이라는 것이죠. 설탕이 그만큼 정제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도취감이라든가 쾌락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정제가 되어 있을수록 효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설탕이 그런 존재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것이 그런 쾌락을 주는 화학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영양소로 인식되어 왔을 뿐이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냐면은 설탕이 포함된 식료품들을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막대사탕, 쿠키, 아이스크림, 초콜릿, 청량음료, 주스, 스포츠 음료, 에너지 드링크, 아이스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식품에 설탕이 다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설탕이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굉장히 중독성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식단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물음도 1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에서는 갓난아기들이 설탕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설탕에 대한 갈망은 날 때부터 뇌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설탕에 노출되면 어떤 인구 집단인지 간에 쉽게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많은 양의 설탕을 섭취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경향을 발견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는 설탕이 식품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어떤 중독성을 가진 화학 물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의 시작을 열고 있고요. 두 번째 장은 첫 1만 년이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인류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사탕수수가 재배되기 시작한 게
그 1만 년 전 뉴기니에서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 정제하는 거 방법을 발견해낸 것은 기원전 500년경의 인도 북부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제 최근에까지 사용되고 있는 정제 기술을 발견한 것이 이집트라는 것인데요. 이 이집트에서 이제 발견이 된 사탕 수수 정제하는, 그렇게 해서 사탕을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이 설탕이 만들어진 설탕이 유럽으로 전해진 것이 11세기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 설탕의 역사가 이렇게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얘기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에 전해진 설탕이 차나 커피나 담배 같은 것처럼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의약품이나 장식품이나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설탕 가격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감미료와 식품용으로 사용이 늘어나서 14세기에는 드디어 이제 그 요리책에도 소개가 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밌는 것이 설탕의 역사에서 떼놓을 수 없는 게 설탕과 노예제도의 관련성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설탕하고 노예제도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역사는 되게 깊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도 그렇고요. 7세기에 이슬람에서 시작됐고 15세기나 16세기에 스페인과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이제 시작했고, 그 다음에 16세기에도 이 후예들이 멕시코나 브라질에서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설탕이 제조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이 책에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30년대에 노예 무역의 종식이 선언되었을 때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약 1250만 명의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끌려갔고요, 이 중 3분의 2가 설탕 생산업에 종사했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탕의 또 다른 이면이 그 20세기의 석유와 비슷했다. 17세기와 19세기. 그만큼 설탕이라는 것이 돈이 됐고, 또 제국의 건설에 영향을 줬고, 또 세금을 매기는 원천이 되게 됐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미국의 뉴욕의 가장 부유한 집안 중에 상당수가 설탕의 정제업이나 제과업에 종사를 했었고, 또 이 부를 일구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한 것이 노예 무역을 포함한 삼각 무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탕을 뉴욕으로 싣고 오면은 그 배에다 럼주를 싣고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럼주를 내려놓고 노예를 싣고 다시 이제 카리브해로 가고, 카리브해에서는 다시 설탕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부와 뭐 권력과 이런 것들을 축적했다고 하는데요. 뒤에 후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18세기, 17세기 이렇게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 분들, 그 집안, 과연 그 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